이게 음식이냐? 성우가 갑자기 소리치며 떡국을 가리켰어요. 여보, 떡국이 어떻게 잘못됐나요? 정희가 당황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짜고 기름기만 둥둥 떠 있고 이런 걸 사람이 먹으라고 내놓는 거야? 성우가 정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이런 걸 음식이라고 만들어 놨냐고? 성우가 정희를 발로 차듯 세게 밀쳤습니다. 명절 아침 정희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떡국 상차림 앞에서 모든 식구들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말이에요. 정희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손에 들고 있던 떡국 그릇이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누이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며 웃었고 역시 우리 오빠답네라고 속삭였어요.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그릇 조각들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더는 당하지 않겠어. 정희의 눈에 평생 눌러왔던 결심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명절 아침 시댁마당은 웃음과 떠들썩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비치면서 온 집안이 화사하게 빛났고 형제들과 시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희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떡국을 끓이고 차례상을 준비하느라 한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손목이 아프도록 물을 썰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느라 부엌에서 온종일 바쁘게 움직였죠. 25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벌써 30년이 흘렸습니다. 정희는 올해로 55이 되었지만 여전히 집안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어요. 명절만 되면 정희 혼자서 모든 준비를 도맡아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고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수다를 떨며 과자를 먹고 있었죠. 정희의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찬물에 손을 담그고 살림을 하다 보니 손등이 트고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핸드크림 하나 제대로 발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그런 것까지 아깝다고 했거든요. 그런 거 발라봤자 뭐하냐. 어차피 또 일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곤 했어요. 부엌에서 홀로 분주하게 일하면서 정희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언니는 정말 복이 많아요. 남편이 그렇게 성실하고 착해서. 시누이 미경의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다고요? 집에서는 정희에게 말 한마디 고맙다고 하지 않는 성우가 말이죠. 미경은 계속해서 성우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오빠는 진짜 모범적인 남편이에요. 집안일도 신경 쓰고 가족들한테도 잘하고. 정희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집안일에 신경을 쓴다고요? 성우가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한 걸 본 적이 있나 싶었습니다. 오히려 정희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화를 내곤 했죠. 성우는 마당에서 형들과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업이 잘 풀려서 말이야. 내년에는 더 큰 집으로 이사갈 생각이야. 정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요? 그럼 왜 집에서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정희를 구박하는 거죠? 정희는 의문을 품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성우는 더욱 이상해졌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정희에게 돈 얘기를 꺼내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서 돈 얘기를 해? 그냥 집안일이나 해라고 말하곤 했죠. 정희는 성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정희야, 떡국간이 어떠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맛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짜네. 다시 만들어.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에 맛을 봤는데 간이 딱 맞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반박할 수 없었죠. 정희는 시어머니의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시어머니는 정희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어요. 음식이 짜다고 싱거우면 또 싱겁다고 도무지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시누이들 앞에서 정희를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거였죠. 네, 어머님. 바로 다시 끓이겠습니다. 정희는 이미 끓여놓은 떡국을 모두 버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공들여 만든 떡국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했거든요. 정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도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가 다시 떡국을 끓이고 있을 때 시누이들이 부엌으로 들어와 정희를 구경했습니다. 언니, 아직도 요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벌써 다 끝났는데. 미경이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은 집에서 간단한 과일 몇 개만 가져왔을 뿐이었는데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굴었죠. 미경은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목걸이도 반짝거렸어요. 시집을 잘 간 덕분이었죠. 하지만 미경은 항상 정희를 깔보았습니다. 언니는 패션 감각이 전혀 없어요. 좀 더 신경 쓰지 그래요? 정희는 옷 살 돈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러게요. 우리 오빠가 고생이 많아요. 둘째 시누이 혜경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데 언니는 아직도 이런 식이네요. 혜경은 미경보다 더 악랄했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속에 담긴 도끼를 정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듣던 소리였거든요. 시누이들은 정희를 무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정희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떡국을 끓이면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살에 성우와 결혼했을 때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성우가 다정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성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집에서는 정희를 하인처럼 부렸고 밖에서는 착한 남편 행세를 했죠. 처음에는 정희도 맞서려고 했었어요. 왜 저만 집안일을 다 해야 해요? 같이 살면 같이 해야죠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모두 성우 편이었고 정희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시집가서는 참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고 정희는 결국 모든 걸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정희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았고 화가 나도 참았어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죠. 가족들은 정희가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대했고 정희도 그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정희야, 빨리 상 차려. 성우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재빨리 손을 닦고 떡국을 큰 그릇에 담았어요. 무거운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가니 모든 식구들이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희에게 고마움을 표하지 않았죠. 늦었네. 성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간을 다시 맞추라고 하셔서요. 그러자 성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핑계 대지 마. 원래 요리 실력이 없으면서. 성우는 정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정희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요리를 해왔는데 요리 실력이 없다니요.
정희가 만든 음식을 먹고 자란 성우가 그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더 큰 소리만 들을 게 뻔했거든요. 식구들이 모두 앉아서 떡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에 앉았어요. 항상 그래왔듯이 정희의 자리는 구석진 곳이었고 가장 작은 그릇에 국을 담아 먹어야 했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난 후에야 정희 차례였습니다. 언니, 이 나물 맛있네요. 미경이 말했지만 정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공기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칭찬 같지도 않은 말을 들으면서도 고마워해야 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에도 시누이들은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우리 남편이 또 승진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감탄사를 연발했죠. 하지만 정희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정희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든 식구들이 거실로 가서 담소를 나누는 동안 정희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도 참았어요. 접시며 그릇이며 수십 개를 혼자서 씻어야 했거든요. 등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정희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 자리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정희는 그 자리에서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집안 체면 때문에라도. 정희는 늘 이렇게 자신을 달랬어요. 참고 견디는 것이 정희의 삶이었고 다른 방법은 모르겠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오늘도 참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정희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둥글게 앉아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성우는 형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고 시누이들은 과자를 먹으며 근황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정희만 빠진 채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죠. 정희야, 여기 앉아. 시어머니가 구석진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소파나 편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정희만 딱딱한 방석 위에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오빠 사업이 정말 잘 되나 봐요? 미경이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며 대답했어요. 그럼 요즘 계약이 줄줄이 들어와서 바쁘다니까. 내년에는 강남으로 이사 갈 생각이야.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고요? 정희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혜경도 감탄했습니다. 역시 우리 오빠는 달라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시어머니도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어려서부터 남달랐어. 정희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성우가 사업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몰랐어요. 성우는 집에서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돈이 부족하다며 정희에게 생활비를 줄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뭐 하고 있어요? 미경이 갑자기 정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희에게 집중되었어요. 정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집안일 하고 있어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미경이 비웃듯 웃었어요. 아, 그냥 집에만 있구나. 요즘은 주부들도 다 뭔가 하던데. 혜경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동네 아줌마들은 다 부업이라도 하던데 언니는 그냥 놀고 계시는 거네요.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는 게 노는 거라니요. 성우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원래 그래. 야망도 없고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도 없어. 정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이 이렇게 자신을 무시하다니요.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해주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야. 시어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다 뭔가 하려고 하던데 정희는 의욕이 없어. 정희는 억울했어요. 뭔가 하고 싶어도 성우가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파트타임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성우가 화를 내며 말렸던 게 기억났습니다. 여보, 저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하려는 순간 성우가 화를 냈습니다. 지금 뭐라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다른 일을 하겠다는 거야? 성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성우야, 진정해. 큰형이 말렸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어이가 없네.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성우는 술에 취한 듯 더욱 거세게 화를 냈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했어요. 여보, 제가 잘못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희가 사과했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못 말했다고? 아니야, 평소 생각이 그런 거지. 성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매일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시누이들은 서로 눈짓하며 킥킥거렸고 시어머니는 못 본 척했습니다. 성우는 술에 더욱 취한 것 같았어요.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성격이 더 나빠졌는데 오늘은 유독 심했습니다. 이게 음식이냐? 성우가 갑자기 떡국 그릇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모두들 맛있게 먹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죠? 여보, 떡국이 어떻게 잘못됐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우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어떻게 잘못됐냐고? 짜고 기름기만 둥둥 떠 있고 이런 걸 사람이 먹으라고 내놓는 거야? 정희는 억울했어요.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떡국인데 시어머니 말에 따라 간도 다시 맞췄는데 왜 이러는 거죠? 시어머님이 간을 다시 맞추라고 하셔서. 정희가 변명하려는 순간 성우가 폭발했습니다. 또 핑계야? 맨날 핑계만 대고. 성우가 정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정희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뭘 배운 거야? 요리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엉망이고. 여보, 제발. 정희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성우는 듣지 않았어요. 술 냄새가 코끝에 확 올라왔고 성우의 눈이 혈충 상태였습니다. 이런 음식을 내 가족들한테 내놓아? 성우가 더욱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그때였습니다. 성우가 갑자기 정희를 발로 차듯 세게 밀쳤어요. 이런 걸 음식이라고 만들어놨냐고. 정희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떡국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어요. 뜨거운 국물이 정희의 치마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머,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정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바닥이 더러워진 걸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미경과 혜경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오빠답니다. 혜경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그릇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에 작은 상처가 났고 피가 조금 났어요.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발로 차이듯 밀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네요. 시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성우를 바라보았어요. 성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 순간 정희의 눈에 평생 눌러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무시, 모욕, 외로움, 절망.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폭발할 것 같았어요. 정희는 바닥에 앉은 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난 상처가 아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정희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다짐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더는 당하지 않겠어.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번만큼은 정말로 다를 거라고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손바닥에 난 상처를 보며 그날의 일을 떠올렸어요. 깨진 그릇 조각에 베인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우는 명절 이후로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정희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마치 그날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기억하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달랐어요.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성우가 자신을 밀치던 그 순간, 시누이들이 웃던 그 소리, 바닥에 흩어진 떡국과 깨진 그릇 조각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정희는 서서히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성우가 사업이 잘 된다고 자랑했지만 집에 주는 생활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라며 핑계를 댔지만 명절날 강남으로 이사 간다고 한 말과는 맞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우의 행동도 수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전화를 받곤 했는데 요즘에는 전화가 오면 꼭 밖으로 나가서 받았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고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자주 나갔습니다. 정희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성우가 서둘러 나가면서 서류 뭉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정희가 주우려고 했을 때 성우가 화를 냈어요. 건드리지 마. 중요한 서류야.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떨어진 걸 주우려고 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 순간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있구나. 나도 알아봐야겠어. 3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몰래 성우의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성우가 집을 나간 후 서재에 들어가 책상을 뒤져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조금씩 찾아보니 이상한 서류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은행 이름이 적힌 통장이 있었고 정희가 전혀 모르는 부동산 계약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서류들도 발견했습니다. 정희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다 뭘까요? 정희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법률상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무료 상담이 가능한가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성우 몰래 나온 것도 처음이었고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정희는 손에 성우의 서류 복사본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친근하게 웃으며 정희를 맞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 남편의 무시와 폭력, 그리고 최근 발견한 의심스러운 서류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말하면서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끝까지 참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변호사는 정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정희가 가져온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간 서류를 검토하던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정희 씨,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최근에 부동산 명의를 바꾸고 차명 계좌까지 운용하고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정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차명 계좌가 뭔가요? 정희는 그런 용어조차 생소했어요. 변호사가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계좌예요. 보통 재산을 숨기려고 할 때 사용하죠. 그리고 이 부동산 계약서를 보니 정희 씨 모르게 집을 팔고 다른 곳에 명의를 옮긴 것 같아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우가 정희 몰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우리 집도?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정희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 이미 성우 명의가 아닐 수도 있다니요. 그동안 성우가 정희에게 숨겨온 것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변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보통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숨기려고 할 때 이런 수법을 씁니다. 아니면 사업 실패나 빚 때문에 재산을 보호하려는 경우도 있고요. 정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성우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떤 이유든 정희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정희 씨,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요. 남편분의 모든 재산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래야 정희 씨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정희는 놀라면서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내가 숨겨온 걸 내가 다 끌어내겠다. 3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희도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희가 물었어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남편분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해야 해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더는 피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몇 주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어요. 드디어 자신도 뭔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당하기만 했던 정희가 이제는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여보가 나를 우습게 본 걸 후회하게 해주겠어. 정희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와의 만남 이후 정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집을 나간 후 정희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가 더 많은 서류를 찾아보았어요. 서재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우에게 들키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거든요. 며칠 동안 뒤지다 보니 성우가 숨겨놓은 서류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진 파일들, 책 사이에 끼워놓은 통장 사본들, 그리고 서랍 맨 밑에 감춰진 계약서들이 나왔어요. 성우 명의가 아닌 통장 사본들, 낯선 이름으로 된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대출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것들을 몰래 복사해 두었습니다. 집 근처 문구점에 가서 복사를 할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혹시 성우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을까, 누군가 이 모습을 보고 성우에게 이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사한 서류들을 집에 가져오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정희는 쇼핑백 깊숙이 숨겨서 가져왔고 성우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보관했습니다. 화장대 서랍 맨 밑, 겨울옷 사이, 부엌 쌀통 뒤쪽, 여러 곳에 나누어 숨겨두었어요. 다음 날 정희는 변호사가 알려준 은행부터 찾아갔습니다. 평생 혼자 은행 업무를 본 적이 거의 없었던 정희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제 남편 명의 계좌 조회가 가능한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본인이 아니시면 조회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정희가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자 도와주었습니다. 배우자시니까 가능하긴 한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직원이 물었어요.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가계부를 정리하려고 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우 명의 통장에는 정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수입도 정희가 받는 생활비의 서너 배나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남편 계좌가 맞나요? 정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금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네요. 직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전혀 모르는 계좌였어요.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꼼꼼히 메모한 정희는 다른 은행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숨기고 있었다니. 정희는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30년 동안 꼬박꼬박 아껴 쓰면서 살았는데 성우는 정희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동안 정희가 옷 하나 사고 싶다고 하면 돈이 어디 있냐고 했던 성우, 외식 한번 하자고 하면 집에서 해 먹으라고 했던 성우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정희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이틀 뒤 정희는 부동산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긴장됐어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희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집 명의가 성우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신우이 미경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이 집이 성우와 공동 명의인 줄 알았어요. 결혼할 때 성우가 우리 집이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성우 단독 명의였고 작년에 미경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자신이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 이제는 신우이 소유였다니요. 그럼 정희는 지금 무엇인가요? 세입자도 아니고 그냥 얹혀 사는 신세였던 건가요? 정희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은행들도 찾아다녔어요.
변호사가 알려준 방법대로 차근차근 조사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군데씩 다니느라 다리가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여러 은행을 다니면서 정희는 성호의 숨겨진 재산 규모를 조금씩 파악할 수 있었어요. 성호는 정희가 모르는 사이에 7개나 되는 계좌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중 3개는 시누이들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 명의였어요. 아마 성호의 사업 파트너들이거나 직원들 명의인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정보를 작은 수첩에 꼼꼼히 기록해 두었어요. 계좌번호, 잔액, 거래 내역, 명의자 이름까지 빼먹지 않고 적었습니다. 집에 가서 더 정리하려고 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정희는 성우가 불법적인 대출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자신의 사업에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었어요. 정희는 이런 서류들도 모두 복사해서 보관했습니다. 한편 집에서 성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희에 대한 무시와 조롱이 더 심해졌어요. 마치 정희가 영원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정희를 향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빈둥거렸나? 성우가 비틀거리며 들어와 정희에게 말했어요. 정희는 하루 종일 성우의 재산을 조사하느라 바빴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저녁 준비했어요. 드실까요? 정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희는 늦게 들어와서 서둘러 저녁을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간단한 찬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비했다고? 뭘 준비했는데? 성우가 식탁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걸 음식이라고 차려놨어? 라면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정희가 급하게나마 정성스럽게 만든 저녁이었지만 성우는 늘 그렇듯 불만만 표했습니다. 성우는 술에 취해서 더욱 거칠어졌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넌 평생 내 발밑에 있었잖아. 성우가 정희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정희는 그 말에 상처받고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희는 성우의 숨겨진 재산과 불법적인 행위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성우가 얼마나 허세를 부리고 있는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성우가 계속해서 정희를 모욕했습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너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내 발밑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서겠어. 정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성우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동안 정희는 성우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곧 성우가 누가 더 똑똑한지 알게 될 거였습니다. 며칠 동안 정희의 조사 활동이 계속되면서 성우는 점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집에만 있던 정희가 자주 외출을 하고 전화 통화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희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감지했습니다. 예전에는 성우가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도 움츠러들던 정희가 이상하게 침착해져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성우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을 때 정희가 부엌에서 급하게 전화를 끊는 모습을 봤어요. 정희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성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뛰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친구랑 잠깐 이야기했어요. 친구? 내가 무슨 친구가 있다고? 성우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에게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사실 성우 말이 맞았습니다. 정희는 결혼 후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성우가 결혼한 여자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보기 좋지 않다며 싫어했기 때문이었어요. 성우는 정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친구라는 사람이 누군데? 이름이 뭐야? 성우가 캐묻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당황했지만 어떻게든 둘러댔습니다. 학창시절 친구예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요. 성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그날부터 성우는 정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물어봤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체크했어요. 시장에 갔다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어? 병원은 몇 시에 끝나는데 지금 몇 시야? 하는 식으로 시시콜콜 따졌습니다. 심지어 성우는 정희가 없을 때 정희의 가방을 뒤지기도 했어요. 혹시 수상한 물건이 있나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정희는 중요한 서류들을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어서 들키지 않았어요. 정희는 동네 은행 대여금고를 빌려서 모든 증거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성우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정희가 자신의 모욕에 예전처럼 크게 움츠러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예전에는 성우가 화를 내면 정희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사과를 연발했는데 요즘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희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성우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왜 요즘 이상해? 성우가 어느 날 정희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뭐라고 하면 바로 사과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별 반응이 없네. 정희는 속으로 웃었어요. 성우가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상한가요? 정희가 오히려 되물었어요. 이런 정희의 모습은 성우에게 새로웠습니다. 예전에는 성우가 뭔가 지적하면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바로 사과했는데 지금은 되묻고 있었거든요. 성우는 정희의 변화가 불편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통제하에 있던 정희가 갑자기 달라진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성우가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뛰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성우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 정희가 서재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평소 서재는 성우의 전용 공간이었고 정희가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었거든요. 여자가 남자 서재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성우의 지론이었어요. 거기서 뭐 했어? 성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희는 식은땀이 났어요. 급하게 변명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청소하려고 들어갔어요. 먼지가 많이 쌓인 것 같아서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청소? 성우가 서재로 들어가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정희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고 나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성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공기 중에 정희의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거든요. 성우는 서재 곳곳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책상 위 서류들의 위치, 서랍의 상태, 책장의 정리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정희는 뒤에서 성우의 행동을 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나 걱정됐거든요. 앞으로 여기 들어오지 마. 성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성우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정희를 불러앉혔습니다. 정희야, 너 요즘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성우의 눈이 번뜩였어요. 정희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늘 하던 일만 하고 있어요. 정말로? 성우가 정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그럼 오늘 어디 갔었어? 성우가 추궁했습니다. 정희는 오늘 은행과 부동산 등기소에 갔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시장 보고 동네 병원도 갔다 왔어요. 정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 뭐가 아픈데? 성우가 계속 캐물었습니다. 정희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어깨가 좀 아파서 파스 받으러 갔어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성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며칠 후 성우는 정희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출근하는 척하고 차를 멀리 세워놓고 정희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정희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본 성우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정희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고 성우는 택시를 타고 따라갔어요. 정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변호사를 만나서 수집한 자료들을 전달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정희가 법무법인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가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다고? 성우는 차 안에서 정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성우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정희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재산 분할을 요구할 작정인가? 성우는 불안해졌어요. 몇 시간 후 정희가 건물에서 나왔을 때 성우는 정희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정희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위축되고 우울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희는 당당하게 걸어 나왔고 얼굴에는 미소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집으로 먼저 돌아가 정희를 기다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감히 나를 배신하려고 해? 성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희가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은 분명히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정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성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희를 시험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성우는 일부러 서재의 중요한 서류를 눈에 띄는 곳에 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몰래 정희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성우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정희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정희는 성우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서재로 들어갔어요. 성우는 이 모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역시 저 여자가 내 서류를 뒤지고 있었구나.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서재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뭐 하는 거야? 성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손에는 성우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성우가 일부러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둔 바로 그 서류였어요. 이것 좀 보려고. 정희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성우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감히 내 서류를 뒤져? 성우가 정희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까지 만나고 다니는구나. 성우가 정희의 비밀을 폭로했어요. 정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우가 자신을 미행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언제부터 절 따라다녔어요? 정희가 되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당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내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날부터.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법무법인에 들어가는 걸 다 봤어. 몇 시간 동안 뭘 했는지도 알고 있다고. 성우는 자신이 정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이제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들었어요. 맞아요. 변호사 만났어요. 정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정희의 태도, 변화에 더욱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벌벌 떨며 사과했을 텐데 지금은 맞서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뭘 당당하게 인정해? 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30년 동안 내가 먹여 살려줬는데 이게 보답이야? 성우는 정희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먹여 살려줬다고요? 정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저도 이제 알아요. 정희의 말에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정희가 자신의 재산 상황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성우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뭘 안다는 거야? 성우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차명 계좌, 불법 대출, 신우이 명의로 돌린 부동산. 다 알아요. 정희가 말할 때마다 성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성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숨겨놓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정희가 어떻게 알아낸 거죠? 어떻게? 성우가 중얼거렸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똑똑해요. 30년 동안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성우는 이런 정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고개 숙이고 사과하던 정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요. 성우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통제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장 나가.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성우는 정희의 옷가지를 아무렇게나 가방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아.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해. 성우가 화를 내며 정희의 물건들을 거칠게 다뤘어요. 하지만 정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성우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성우의 행동을 예상했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좋아요. 나갈게요.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정희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울며 불며 용서를 빌 줄 알았는데 정희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정말 나가겠다는 거야? 성우가 다시 물었어요. 마치 정희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성우의 위협에 굴복해왔던 정희가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네, 진작 나갔어야 했어요. 정희가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정희는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만 골라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결혼 반지, 어머니의 유품, 그리고 몇 벌의 옷가지가 전부였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정희가 정말 나가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이 여자가 정말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성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정희가 자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지금 정희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정희는 두려움보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갇혀 살았던 감옥에서 드디어 나온 기분이었어요. 밖의 공기가 이렇게 상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정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희는 미리 준비해둔 고시텔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방은 비좁고 시설도 낡았지만 정희에게는 자유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첫날 밤 정희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혼자 잠을 자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성우의 콧소리 소리도 술 냄새도
갑작스런 화풀이도 없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희 씨가 모은 자료가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변호사가 격려해 주었어요. 정희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정희의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처음 봅니다. 정희 씨가 정말 꼼꼼하시네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출 서류까지 모든 것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변호사는 정희의 자료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했어요.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것이 명백하니까 법원에서도 정희 씨에게 아주 유리하게 판단할 거예요. 한 달 후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정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했거든요. 변호사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성우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성우가 고용한 변호사가 있었고 방청석에는 시누이들과 시어머니까지 와 있었습니다. 성우는 여유롭게 웃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내 재산을 노립니다. 성우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누이들도 정의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정말 배은망덕해졌네요. 미경이 혜경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오빠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다니. 하지만 정희는 그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는 그들이 무섭지 않았거든요. 판사가 입장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우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원고는 30년간 전업주부로 살면서 가정에 아무런 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재산은 모두 피고 개인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30년간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고 성우와 시어머니를 뒷바라지한 것이 기여가 아니라는 거였나요? 하지만 정희의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차명 계좌 내역, 불법 대출 서류, 부동산 명의 이전 기록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정희는 담담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지 다 알겠지? 피고가 결혼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고 타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청석에서 시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 명의로 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자 급격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정희의 변호사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피고는 지난 5년간 총 7개의 차명 계좌를 운용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성우의 은행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나타났어요. 성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가 시누이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미경과 혜경은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우의 재산 은닉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였어요. 또한 피고는 타인 명의로 총 3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성우는 자리에서 몸을 뒤틀며 불편해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숨겨놓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성우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사업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거래입니다. 악의적인 재산 은닉이 아닙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업상 필요라면 왜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사용했습니까? 정희는 조용히 앉아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변명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정의를 무능하다고 무시했던 그 성우가 지금은 법정에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결혼 생활 중 지속적으로 원고를 폄하하고 무시했으며 심지어 신체적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정의의 변호사가 명절날 사건에 대해 증언했어요.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누이들은 이제 성우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빠가 우리를 이용했네. 미경이 혜경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피해자야. 평소 성우를 추종하던 시누이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고 있었어요. 성우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마저 등을 돌리자 성우는 더욱 당황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악의가 없었습니다. 단지 사업을 위해서. 성우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판사가 마지막으로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30년간 원고가 가정에 기여한 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정의의 노고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거든요. 원고는 30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꾸려왔고, 이는 피고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기여입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피고의 재산 형성에 원고의 간접적 기여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재판은 정의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성우가 제출한 모든 변명과 핑계들이 하나씩 반박당했어요. 차명 계좌의 목적, 부동산 명의 이전의 이유, 불법 대출의 경위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자신 있었거든요.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판사의 첫마디에 성우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의 경우 피고가 은닉한 재산을 포함하여 총 재산의 60%를 원고에게 분할합니다. 판사가 계속해서 판결을 읽어내려갔어요.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의 재산 은닉 행위는 명백한 악의적 행위로 판단되며 따라서 일반적인 재산 분할 비율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판사의 말에 성우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정의는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은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끝났어. 정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거든요.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시해왔던 정의에게 이렇게 완전히 패배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성우가 중얼거렸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성우에게 등을 돌리고 법정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빠 때문에 우리까지 곤란해졌잖아. 미경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몰라요. 혜경도 성우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리를 떴어요. 시어머니마저 성우를 외면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시어머니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야. 평생 성우만 편들던 시어머니까지 등을 돌리자 성우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정희는 법정을 나서면서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30년간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모두 해소된 기분이었어요. 변호사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희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완전한 승리예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자유로운 삶이었어요. 성우는 여전히 법정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재산도 잃고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사회적으로도 망신당한 상태였습니다. 정의를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의는 법원 앞 계단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감회가 새로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재산분할 집행과 위자료 지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성호 씨가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강제 집행도 가능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거였습니다. 정희는 법원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자. 30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갈 차례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새로 구입한 아파트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2층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정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은 온전히 정희 혼자만의 공간이었거든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네. 정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에는 할머니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정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풍경이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지급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성우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법원의 강제 집행 통보를 받고는 순순히 따랐어요. 정희는 받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사고 나머지는 적금에 넣어두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의 재산을 가진 거였어요. 아침마다 정희는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트집 잡지 않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정희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근처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서예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위한 시간이 전혀 없었던 정희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내가 이런 걸 좋아했구나. 정희는 자신도 몰랐던 취향들을 하나씩 발견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여성 모임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함께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이 정희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정희는 용기를 내어 모임에 참석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임에는 정희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많았어요. 이혼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남편의 외도로 상처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5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어요.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정희도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 역시 55세가 되어서야 진짜 독립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점차 정희는 모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때는 이런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아요. 정의의 조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의는 아직도 무력감에 빠져 있는 여성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도 30년 동안 참기만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정의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40대 초반의 여성이 모임에 처음 참석했어요. 남편의 폭언과 무시에 시달리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아야 해요. 제가 나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의는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당하고만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정의가 그 여성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게 죄죠. 본인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정의의 말에 그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의는 그 여성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몇 주 후 그 여성이 정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혜 씨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제 권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어요. 정희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거든요. 정희는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홀로서기라는 제목으로 실질적인 조언들을 나눴어요. 법적 절차부터 경제적 독립, 심리적 치유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매번 강의실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정희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달라졌어요. 한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정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성우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였는데 성우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당당하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우가 정희를 알아보고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잘 지내나?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정희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밝은 표정이었어요. 성우는 정희의 변화에 놀란 것 같았어요. 그동안 미안했다. 성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서로 좋은 방향으로 살아가요. 정희에게는 더 이상 성우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 55세에 시작한 새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 정희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책도 써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웠어요. 정희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억압당하고 무시당하며 살았던 정희가 이제는 스스로 운명을 바꾼 주인공이 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수고했어, 정희야. 정희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정희는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고 정희는 그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정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